냉전의 불씨에 전 세계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촉발한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입니다. 제공권을 빼앗긴 러시아군이 얼마나 비참한 행보를 걷는지를 목격하면서 적성국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긴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전쟁에서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해야지만 육해공의 모든 아군이 큰 방해 없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제공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 우리나라와 4조 원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1조 2천억 원의 거액을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하며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또한 제공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공권 확보에서 절대적인 존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투기의 존재인데요. 현재 각국이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대부분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나마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가 일부 5세대 전투기를 보유 중인 상태인데요. 이는 5세대 전투기라는 게 말처럼 그리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세대는 정확한 구분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 전투기에 적용된 결정적인 기술력 차이를 세대 구분 방법으로 사용 중입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들과 달리 FBW,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한 기종들을 말합니다. 전투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의지에 따라 전투기의 날개, 즉 플랩이 조정되어야 하는데요. 3세대 전투기까지는 조종관과 날개가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오로지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발전할수록 그에 맞춰 속도와 기동력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채택한 것이 항공기의 비행 제어 장치를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연결한 FBW입니다. FBW의 개발로 인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엄청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투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5세대 같은 경우 5세대라 부르지 않고 굳이 0.5를 더한 이유는 세대 변화를 논할 만큼 많은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4.5세대 전투기에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 불리는 A4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에 적용된 P4 레이더는 하나의 전파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A4 레이더는 TR 모듈을 사용해 복수의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4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적군 전투기가 시도하는 레이더 재민 공격과 레이더 추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5세대 개발 이후 가장 최신의 기종인 5세대 전투기의 대표격 기체는 F-22 랩터가 있는데요. 5세대는 말 그대로 이전 세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F-22 랩터의 능력이 공개된 것은 2006년 알래스카 일대에서 진행된 노던 에지 훈련이었는데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세대 전투기 F-22 랩터가 소속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모의 공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모의전이 끝난 후 발표된 결과에 여러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죽했으면 그전까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지지부진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앞다투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F-22 랩터가 소속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격추비가 무려 144대 0이라는 일방적인 학살과 다르지 않은 믿기지 않는 비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전이 아닌 모의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했지만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가 단 한 대의 랩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과 음속의 2배가 넘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공중전 능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은 랩터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쏴버리니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5세대 전투기가 개발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실전 배치된 지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 세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5세대 전투기를 못 만들었지만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된 만큼 아예 한 세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기존 5세대 전투기 때와는 달리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인데요. 그중 미국이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NGAD 프로젝트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PCA, 그리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연합을 필두로 한 FCAS 프로젝트가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프로젝트 모두 단일 프로젝트마다 10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초거대 사업인데요.
미국의 비행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언급한 6세대 전투기의 조건에 따르면 기존 X밴드 탐지에만 국한되었던 스텔스 기능을 L밴드와 S밴드까지 모두 활용 가능한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과 자체 수리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6세대 전투기부터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유인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는 연계 체계 기술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투기가 바로 6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연합한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템페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엔진과 레이더 등 골조가 되는 기술들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러시아와 중국 또한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현재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이 그러하듯 완성된 하나의 기술은 다방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의 경우 관련 기술들만 보아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투기는 물론이거니와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과 일본 해상 항공기 전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개발이 아닌 연합 형태의 개발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유럽국과 손잡고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과 일본 모두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5세대 전투기의 개발 시기를 놓쳐 상대적으로 열세한 공군 전력을 유지해야 했던 일본으로서는 4세대와 4.5세대기로 이루어진 공군 전력의 공백을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만들기만 한다면 하늘의 제왕이 분명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인 만큼 아무리 국가 간합동 연구개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템페스트 프로젝트를 보면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가는 데에만 7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11조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 후 양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이 정도이며 연합의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붕괴할 위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협화음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다른 국가연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FCAS 또한 1000억 유로, 하나로 139조가 넘는 돈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비용 분담률과 스텔스 등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사이에 둔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4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개발 과정에서 유럽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따로 개발됐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연합국 간의 갈등이 지속화될 경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긴 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 제니10을 볼 때 중국제 6세대 전투기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제니10조차도 성능 의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 기술 부족으로 제대로 된 출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과 귀가 되어주는 레이더도 충분한 성능이 나와주지 않아 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보다 제공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T-50 골든 이글과 FA-50 파이팅 이글, 그리고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과 수백 명의 핵심 개발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면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소요기술 등에 대한 탐색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5.5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 경주에서 튼튼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소재와 장비, 부품 사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주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절대 속도로 승부를 보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고린 지점까지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은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시간 꾸준히 쌓아 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